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김의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입니다. 네, 양윤경 기자 그리고 새로 합류한 김민욱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민욱 기자 준비하셨죠?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지붕 위에 벌써 보름째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 1,500명의 요금 수납원들이 사실상 해고된 상태입니다. 이분들 중에 일부가 지금 10m 지붕 위에서 사실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데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립대병원 또 학교 등 곳곳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과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사흘 뒤엔 또다시 전국 단위의 총파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사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취임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들을 만났고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대거 정규직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정부가 이전 정부들보다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네, 실제 수치상으로 지난달 기준 이미 최종 목표치의 89.3%가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졌습니다. 우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으로 잘 전환되고 있는지, 처우는 잘 개선됐는지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동이틀 무렵 서울대병원. 응급중환자실에서 청소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 넓은 병실에 청소와 의료 폐기물 배출 작업을 맡은 사람은 단 한 명. 용역회사 소속의 청소 노동자입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의료 폐기물을 치우다 보면 금세 지치지만 그렇다고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지는 불안해요. 하늘 때문에 혹시나 어떻게 실수 안 할까 싶어요. 더 큰 문제는 청소 노동자들이 자칫 병을 옮기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뭐 피 튀긴 걸 막 열심히 닦았어요. 닦고 나면 이렇게 이제 빨지만은 그게 완전히 뭐 소독된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그걸 가지고 다른 방을 또 들어가 닦잖아요. 아, 나로 인해서 저기도 보호가 안 되고 나도 보호가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항상 해요. 내과 환자가 폐렴을 걸렸다든가 결핵을 걸렸는데 우리가 거기 가서 일을 해요. 아무런 조치도 없이 가서. 근데 거기를 청소를 하고 쓰레기를 포장을 하고 또 가서 다른 병실에 또 가요. 다른 병실에 또 가면 그분 환자는 만약에 뭐 진짜 감기에 걸렸다든가 항암을 하러 오셨다든가 그랬을 때 면역이 엄청 떨어져 있을 거라고. 근데 그분들한테도 옮길 수가 있다라는 거. 하지만 병원이 하청업체 청소 노동자들의 안전과 감염 예방을 위해 취하는 조치는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 병원에서 이 환자 어떤 환자고 뭘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전파를 하나도 안 했어요. 얘기 안 해주고 일제 안 해주고 얘기는 안 해주고 피 많이 흘렸으니까 얼른 와서 닦아주시라고 그 얘기만 하지요. 신분이 하청업체 소속이다 보니 일회용 마스크, 비닐 장갑 하나 쓰는 것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장갑이고 일회용 마스크고 뭐 이런 게 그 병동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눈치를 봐가면서 그 하나씩 이렇게 빼서 써야 되는 거고 어떤 병동 같은 경우는 조무사나 그쪽에서 쓰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 2년. 2017년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은 국민의 생명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직접 고용이 원칙이라고 못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공립병원 노동자의 정규직화는 아직 지지부진합니다. 환자의 분비물이나 감염성 폐기물을 치워야 되는 거는 본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게 청소라는 업무 하나만으로 생명 안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외면하는 거고요. 국내 전체 전력 설비의 5%에 해당하는 국가 중요시설인 보령화력발전소. 가장 가까운 보령소방서는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는 화재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체 소방 방재 대응팀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발전소의 지하 공동구에 불이 났을 때도 소방 방재 대응팀이 출동해 초기에 불을 끄면서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국가 중요시설의 안전을 책임지지만 소방 방재팀 대원들은 정규직이 아닌 용역 하청업체 소속의 비정규직입니다. 2년마다 재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2년 뒤에는 저희는 고용 불안에 또
처해 있는 상태죠.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은 국가 주요 시설의 소방 업무 등은 생명 안전 업무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회사들은 소방 방제 업무가 생명 안전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한 노무법인의 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들이밀며 직접 고용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배출되는 액체나 기체, 폐기물의 방사선 양을 측정하는 방사선 안전관리 요원들. 외부로 방출하기 전에 방사선 균일 체크하기 위해서 이제 그 시료를 떠요. 측정을 잘못했다든지 하면 이제 오염된 액체나 기체가 외부로 나갈 가능성도 있죠. 방사선 피폭을 무릅쓰면서 방사성 물질 유출 방지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지만 이들도 용역 하청업체 소속입니다. 원래 정규직 직원들이 수행을 했던 업무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방사선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현장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직원들 간에도 이제 배척을 하게 되는 거죠. 방사성 물질 배출의 관리가 본사와 하청으로 이원화돼 있다 보니 우려가 현실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4년 영광 한빛원전에서 방사성 기체인 아르곤 41의 농도를 확인도 하지 않고 배출하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고용 승계가 안 되고 나서 새로운 직원이 이제 방사능 분석 업무에 들어가면서 아르곤 41이 분석 장비에 검출이 안 된 걸로 분석을 해서 배출한 사례가 있었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분석하는 업무들이 외주화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원전의 방사선 안전관리 용역 하청을 수주할 수 있는 업체는 국내 9곳. 이 9개의 업체가 14개 원전을 3년 단위로 돌아가면서 수주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방사선 안전관리 직원들은 용역회사를 따라 근무하는 발전소를 옮기진 않습니다. 한 발전소에서 계속 근무하는데 3년에 한 번씩 소속 용역회사만 계속 바뀌는 식입니다. 계속해서 만 근무를 하셨어요. 근데 소속 회사는 바뀌셨어요? 몇 번이나? 한 7번 정도 될 겁니다. 한때 이들의 정규직화 논의가 급물살을 탄 적도 있었습니다. 한수원 노무처는 지난해 10월 10일 방사선 안전관리 요원들에게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대원들은 투표를 통해 뜻을 모아 자회사 정규직 전환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국회 국정감사에서 2명의 국회의원이 한수원 사장에게 정규직 전환 검토에 사실상 반대하는 질의를 하면서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현장 직원이 한 900명 되는데 아마 이분들을 자회사 형태로 정규직화한다. 이런 방침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은 좋겠지만은 그 9개 업체는 어떻게 되느냐. 9개 민간기업이 20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기술을 연마하고 그리고 전문성을 갖춰가지고 이 부분을 감당해 달라 이래서 키운 그런 것입니다. 방사선 진단업체들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인이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 하지만 방사선 안전관리 요원들의 주장은 사뭇 다릅니다. 해당 업체들이 별다른 기술력을 갖지 못한 사실상의 인력 파견 업체라는 겁니다. 방사선을 분석을 하고 몇 분을 분석하고 몇 센치에서 측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한수원의 기술서에 명시된 대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사 직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정감사에서 용역업체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질의를 2번이나 했던 김기선 의원은 스트레이트와 통화에서 방사선 안전관리 요원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시장 경제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수원이 직접 하겠다고 하는 순간에 이 시장이 없어져 버린다. 그럼 이 그동안에 한 20년 동안 정부 정책과 함께 형성되어 왔던 이 시장에 있는 이것은 한순간에 그 시장이 자유시장 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그런 양상으로 간다. 이건 시장이 없어지잖아요.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기간 중 방사선 안전관리 용역업체 관계자들을 만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의원님이 그 질의하시기 전에 그 9개 업체 관계자분들을 면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질의하기 위해 가지고 그 훈지 저 이제 그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아니 18일과 그리고 29일 두 차례에 걸쳐서 질의를 하셨어요, 의원님께서. 그러면은 네. 그건 그겁니다. 종합 질의 때.
29일 산자부 장관 질의 전에 만나셨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모호한 정부의 기준에 외부의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노동자들의 희망이 표류하는 상황까지 발생한 겁니다. 김기선 의원 그 전화 통화는 목소리가 좀 심하게 떨리네요. 네. 이 생명과 안전 이 두 가지가 직접 고용의 원칙이라는 그런 분명한 그런 지침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에도 이렇게 논란이 분분한데요. 그 또 다른 문제도 있다면서요? 네, 현재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서 정규직 전환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거나 자회사 또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해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거죠. 많은 수의 공공기관이 자회사를 만드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현장 노동자들은 이게 실제로는 용역업체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봤습니다. 지난 6월 30일 일요일 소평 톨게이트에서 수납원으로 일하는 나경화 씨의 마지막 근무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허전한 마음을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여기가 그래도 집보다도 더 많이 있던 곳인데 참 마음이 허전하고 슬프기도 해요. 불규칙한 근무 시간에 고객들의 성희롱까지 견뎌내야 했던 수납원 업무. 뭐 돈 던지듯이 주고 가는 사람도 있고 끈적끈적한 손 탁 주면서 잡는 사람도 있고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고 또 그래서 장갑을 끼면 좋은데 장갑도 못 끼게 하고. 그래. 장갑을 왜 못 끼세요?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고객들이 싫어한다고. 어서 오십시오. 1,000원 주셨습니다. 200원 드립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 톨게이트에서 근무하는 요금 수납원과 사무직원 28명 중 23명은 이날을 끝으로 사실상 해고됐습니다. 정부의 정규직화 방침 발표 이후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화를 추진했습니다. 하청 용역업체 소속인 요금 수납원들을 자회사를 만들어 채용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전체 6,500명의 수납원 가운데 5,000명가량은 자회사로 옮기는 데 동의했지만 1,500명가량은 본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면서 자회사로 옮기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소평 톨게이트에서 해고된 이들도 자회사로의 이전을 거부한 노동자들입니다. 도로공사는 수납원이 6,000명이 넘는 데다 앞으로 전국의 고속도로 요금소가 모두 사라지는 스마트 톨링 시스템이 도입되면 수납원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직접 고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수납원들의 평균 연령이 50세가 넘는 만큼 자연스럽게 인력 구조 조정이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이게 모든 인력이 불필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 감원하는 속도와 잘 맞춰내면 충분히 기계와 4차 산업혁명의 흐름으로 가는 것과 함께 인력에 대해서도 안정적으로 퇴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충분히 있거든요. 앞서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를 이룬 다른 공공기업의 사정은 어떨까? 다양한 직업 체험을 통해 미래 세대의 진로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국자벌드, 고용노동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이곳 체험관의 강사들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각 직업의 특성을 설명해주고 체험을 안내해주는 핵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하청 용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직업 체험이라는 목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인력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7년 동안 용역업체에서 해왔고 이 때문에 강사 300여 명은 직접 고용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완강히 거부했고 이들은 결국 직접 고용이 아닌 한국자벌드의 자회사인 한국자벌드 파트너즈로 소속으로 옮겼습니다. 정규직이 되기는 했지만 자회사의 정규직이 된 겁니다. 하청 용역회사에서 자회사로 옮긴 지 7달. 처우는 나아졌을까? 현재도 여전히 저희는 최저임금이고요. 저희가 용역일 때도 역시 최저임금 노동자였습니다. 강사들에게는 꼭 필요한 탈의실조차 없어 출퇴근 시간마다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것도 그대로입니다. 용역일 때는 시설권이 용역회사에 없으니까 해줄 수 없다는 상태였고 네. 지금도 마찬가지고 자회사는 자벌드 안에서 시설권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없다고 해주죠.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용역업체가 가져가던 이익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쓰라고 했는데 도무지 과거와 차이를 느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회사 만들면서 사장 자리 생기고 부장 자리 생기면서 관리자들이 이제 간접 관리자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그 비용으로 소모된 건지 어디에 소모된 건지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파견 용역 노동자의 임금이 평균 15.6% 올랐고 만족도도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자회사 32곳의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을 비교한 결과 자회사 소속으로 정규직 전환된 사람들의 임금 상승률은 평균 10.96%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전환 비정규직 전체 평균보다 낮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여전히 자회사의 이윤이나 일반 관리비까지도 다 퍼센트를 이제 원청에서 부여를 하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사용되지 않았고요. 용역회사에 소속돼 있던 비정규직을 본사의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리로 고용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좀 조삼모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네. 임금도 최저임금 거의 그대로고 복지도 향상된 게 없다. 이러면은 당연히 실망감이 좀 크지 않겠습니까? 자회사 설립으로 남는 이유는 100%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써야 된다. 이게 가이드라인에 명시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나아진 게 없답니다. 달라진 게 없답니다. 자, 특히 이 도로공사 문제가 조금 심각한 것 같은데요. 이 도로공사는 이미 불법 파견 문제 때문에 이 재판을 했는데 법원에서 1심, 2심 모두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는데 대법원 판결 전에 갑자기 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판결 직전에 자회사를. 이거 꼼수지 않습니까? 꼼수 맞습니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이 직접 고용해라라는 판결이 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도로공사 측은 어차피 스마트 톨링이 도입되면 수요가 없어지니까 직접 고용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네. 회수를 해서 직접 고용을 하게 되더라도 이미 자회사로 넘긴 요금 수납은 업무 대신 도로를 청소하거나 미화 업무를 맡기겠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워낙 복잡해서 노사 전문가들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회의를 계속했는데 중재에 결국 실패했습니다. 결국 농성은 장기화될 것이 뻔합니다. 네. 그런데 이 도로공사도 그렇고 공공기관들은 왜 직접 고용보다 자회사 설립을 더 고집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국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비정규직 규모가 워낙 큰 곳은 자회사 설립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문제는 그렇지 않은 공공기관들도 우후죽순 자회사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건데요. 일단은 본사의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니까 손쉽게 자회사를 만들어서 비정규직들을 몰아넣겠다는 심산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취재 과정에서 또 하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2주 전 한 공기업 관계자는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회사 전환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집회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 직접 고용 왜 어려운지 저희가 설명해드릴게요. 다음 주 목요일 회의 때. 협상은 한다면서도 직접 고용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하겠다는 통보. 그러면서 계속 집회를 철회하라고 종용합니다. 접으시죠 월요일권요. 그래야 좀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집회하면서 회의를 하면은. 협박이죠. 그건 협박이에요. 저희는 그냥 저희 의사표현한다는 거니까. 타협의 여지를 봉쇄한 채 협상에 나오라고 하고 이에 반발해 집회를 열겠다니 그건 협박이라고 압박하는 겁니다.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두고 20번 넘게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서울대병원 노조는 사측 간부로부터 놀라운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외주화를 했는데 지금 정부 와서 그걸 되돌리려고 하는 거는 그러면 또다시 정부가 바뀌어서 외주화를 하면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직접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까지? 네네, 노사협의체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병원치 위원이.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또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으니 직접 고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정부가 바뀌거나 이렇게 되면 아마 또 다시 민간 위탁으로 주거나 외주화시키거나 용역을 하거나 이렇게 또 하라고 할지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직접 고용하겠냐 이런 얘기들도 현장에서 많이 경영진들이 하고 있고요. 자회사 전환을 두고 갈등이 잇따르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 운영 모델을 작성해 공공기관에 내려보냈습니다. 자회사의 지속적인 수익 계양을 보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만든 자회사가 모회사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해당 자회사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약속조차 3년 뒤에는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규정은 3년 후에 재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3년 후면 문재인 정부 말이죠. 현 정부가 끝나가는 시기이고 그리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이 현재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이후에도 계속될 거란 보장은 없는 거죠. 3년 뒤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불신도 심각합니다. 외국인 카지노를 운영하는 공기업 그랜드코리아 레저, 신용보증기금 등은 모기업의 사정 등을 이유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중소기업은행은 노동쟁의로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협약에 넣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이 지난 정권보다 진일보했다는 점에는 전문가들도 의견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관제 같은 경우도 대폭 전환을 대부분 했고 또 파견 용역도 상시 지속적인 업무면은 다 전환에 해당이 돼서 약 20만 명 가까이 그 전환 결정을 내리고 14만 명이 전환을 한 것인데요. 이와 동시에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를 포함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각 사업장의 갈등에 대해서는 노사가 잘 협의해서 결정하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뭐 자회사를 광범위하게 허가한다거나 또 그리고 국민 생명 안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업장에서 좀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발표했던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마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공공기관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공공기관에 가장 맞는 그 방안을 그 공공기관의 노와사와 전문가들이 모여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취지 자체가 그런 취지이고 그 생명안전을 위해 그 생명안전과 관련돼 있는 개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그 기관에 있는 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것이거든요. 물론 기관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정권이 바뀔까 봐, 정책이 바뀔까 봐 직접 고용을 하지 못하겠다는 말, 이건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정규직으로 채용했다가 자르려면 힘들다. 그러니까 정권이 끝날 때까지 지켜보자. 이 말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생각 자체도 문제인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말들을 협상 테이블에서 입 밖으로 내뱉는다는 것.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인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분위기는 취재를 다니면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아까 들으셨던 자회사와 공공기관이 맺은 협약을 보시면은 계약 해지 조항들, 특히 뭐 노동쟁의나 뭐 모회사의 사정 등에 의해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조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용역회사 맺었던 계약을 그대로 다시 자회사에 적용한 거거든요. 공공기관이 자회사를 그냥 예전에 용역회사 보듯이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공공부문의 정규직화는요, 민간 부문까지 정규직화가 확대되기 위한 중요한 동력입니다. 네, 그래서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부터 마찰을 빚고 있다면은 이 일이 민간까지 확대되는 거 기대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향후 민간 영역까지 좋은 일자리 확대될 수 있도록 이 문제부터 좀 슬기롭게 해결해 나갔으면 합니다. 김민욱 기자, 앞으로 이 문제 관심 놓지 말고 끝까지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역 스크린도 19살 김군,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씨, 그리고 최근에 숨진 부산의 승강기 수리기사까지. 위험의 외주와 위험의 비정규직화에 따른 사망사고는 그냥 사고가 아닙니다. 기업 살인, 사회적 타살입니다. 오늘 저희는 작은 문제를 던졌을 뿐입니다. 누구의 책임인지 따지기도 쉽지 않고 이 문제를 풀기는 더더욱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끝까지 추적하고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 말은 지 오래된 여기는 착각의 바다 나는 깨어나네 꿈꾸고 있어 날아오르는 새처럼